자, 그럼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오늘의 첫 번째 주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말 재고 자산 규모가 1년 전보다 30%가량이나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30조 말씀하셨는데 네, 30%. 예, 30%니까 한 35조, 40조. 왜냐하면 작년 저희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고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느냐를 이제 분석을 쭉 하고 있는데 네.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 결산 기준으로 재고가 175조였는데 1년 전에 135조니까 약 40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이야, 이 재고 자산이 175조 가량이라면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고 가장 큰 업종이 어떤 업종일까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네. 대기업의 전체 재고 아까 40조 정도 증가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175조 중에서 재고가 IT, 전기, 전자 쪽만 66조인데 요게 작년 1년 전에 47조였으니까 그 21조가 가까이 19조가 늘었거든요. 네. 40% 증가했는데 요 19조 원 중에서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요 두 개의 기업만 합쳐도 한 18조 가까이 되니까 반도체 재고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IT, 전기전자 업종 재고가 많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경기 침체, 글로벌 불황인데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1분기 실적 곧 나오겠지만 좀 어닝 쇼크 수준으로 지금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를 보면 재고 물량이 작년 2분기, 1분기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3분기에 거의 피크를 쳤어요. 그나마 1분기에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재고 소진이 더디게 있어서 1분기에 반도체의 어떤 쇼크는 뭐 이제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재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해 주셨지만 이 SK하이닉스가 또 고객사 재고 조정 여파로 인해서 혹독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운영 자금용 2조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했다고요? 네,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한 4.7% 가지고 있어요. 네. 7만 주 되는데 이게 EB가 뭐냐면 이 자사주를 담보로 일종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EB를 산 고객들은 주식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나는 얼마의 채권 금리를 받고 사가세요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네. 발행일은 다음 주입니다. 11일인데 가격은 주당 교환 가격을 11만 1,180원으로 봤어요. 그러면 만기는 7년이니까 7년 이후에 주식으로 10일 후에, 그러니까 22일부터 내가 주식으로 교환할지 혹은 만기 후에 금리를 받고 팔지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금액은 15억 달러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하는 모습 자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교환 사채 발행 금액을 과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SK하이닉스에서 밝힌 이 발행 목적은 운영 자금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원재료 구매 등 자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이 재고 자산 규모를 보면 한 15조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때 1조 3천억 정도 적자. 네. 이번 1분기 때 약 3조 5천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이 정도 적자면 합쳐서 한 5조 원 적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SK하이닉스의 지금 사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약 4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적자면 5조를 합치면 현금성을 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추가로 원재료나 뭐 구매를 할 자금이 부족하다. 판단해서 15억 불, 한 1조 7천억 정도를 예상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번에 EB를 1분기 때 EB를 1조 7천억 발행해서 돌아간다면 2분기 때는
이 정도 적자는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거꾸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도 이렇게 적자를 낼 전망일까요? 어떻게 그렇죠. 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4분기 때 1조 8천억, 이번 1분기 때 곱하기 2인 3조 5천억이니까 두 개 합치면 약 5조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SK하이닉스의 현금성 자산이 4조 7천억이니까 아마 저 적자를 다 메꾸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테고 그래서 아마 이비를 발행한 선상이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2분기입니다. 네. 2분기에 얼만큼 적자 폭을 줄일까?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얼만큼 적자 폭을 줄일까? 그리고 얼만큼 재고를 떨어내면서 적자 폭을 줄일까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최근에 또 신용등급을 전망을 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었잖아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근데 1분기 SK하이닉스 적자가 오히려 이 반도체 이제는 1분기에는 바닥을 좀 찍고 반등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기는 한데요. 우선 최근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고도 그렇게 기록하고도 주가는 급등한 이 미국의 마이크론 사례를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 반도체가 이제는 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글로벌에서 디램의 시장 점유율 3위가 마이크론인데 항상 반도체의 어떤 기준점을 마이크론을 많이 잡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론이 조금 실적을 빨리 발표하고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 향방을 보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향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이크론이 지난달에 23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7%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이번 1분기가 저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속에는 바람도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분기 어닝 쇼크를 이미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닥이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하는데 왜 바닥이냐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AI를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 4.0이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AI가 발전하면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와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네.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더 빨리 발전하려면 결국에는 클라우드 서버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디램 시장은 확실하게 이 고가의 메모리 시장인 서버 시장과 연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서버 시장도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다면 지금이 반도체 거의 저점까지 가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는 저점이고 이제 올라갈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서도 최근 디램 시장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1분기 디램 가격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연말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디램 가격 추이 전망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옴니아에서 발표한 거는 사실 디램 가격도 있지만 시장 규모를 예측한 것 같아요. 현재 1분기에 96억 달러를 이제 예측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 4분기에 209억 달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이제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럼 2분기에 한 100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3분기에 113억 달러, 4분기에 132억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가더라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4분기가 209억 달러였으니까 네. 4분기까지 가더라도 132억 달러니까 작년 4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오니까 아주 호황은 아니다.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갈 것이다. 그렇지만 아주 호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적자를 기록하는 SK하이닉스와는 달리 인천공항공사는 좀 희소식인 것 같은데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엔데믹 때문이죠. 네, 엔데믹 때문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공항을 가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많이 느꼈겠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점점 더 늦겠죠. 예. 네. 2020년에
2020년 1분기에 2,377억 영업이익 한번 딱 보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적자였거든요. 코로나 적자였다가 지금 4월 중순에 확실한 건 이제 1분기를 알 수가 있겠지만 올해 1월 달에 235억 흑자를 봤습니다. 2월 달에 317억 흑자를 봤어요. 3월 달에도 요 정도 본다면 2020년 1분기까지는 아니겠, 2천억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1,000억 정도의 흑자로 예상을 해서 확실하게 엔데믹 영향이 있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래도 희소식이고 계속해서 흑자가 계속 될 거다라고. 그렇죠. 공항이 흑자라는 것을 어디로 연결시켰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면세점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공항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면세점 매출로 연결돼서 엔데믹 여러 상품이 있지만 뭐 면세점 종목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는 지난해 12월 이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공정의 기업 결합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 우려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한화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하고 맞서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어쩌면 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웃긴 게 이게 그 한화가 작년 12월 달에 그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인수하면 최대 주주가 됐거든요.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걸 인수하려면 반드시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총 7군데에서 받거든요. 근데 오히려 해외 7개의 경쟁 당국은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이유까지 네. 통과를 했는데 반대로 국내 공정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꼴인데 네. 왜 발목을 잡았느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가장 큰 목적은 그 군수 산업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와 하늘 이 세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목적으로 가진 대우조선해양.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군수 산업 그 군함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순사거든요. 네. 이번에 공정위에서 발목을 잡은 건 바로 특수선, 즉 군함 부분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군함 부분에 밸류체인이 있는데 이 한화가 이 부분을 다 가져가면 독과점이 될 수 있다. 왜 독과점이 되느냐? 경쟁 제한 효과라 그러는데 밸류체인을 다 가졌기 때문에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대우조선해양밖에 없는데 하나가 이걸 다 가져가게 되면 네. 독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정위에서 요것만 빨리 해결해 주면 빨리 통과시켜 줄게 이 정도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독과점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공정위는 또 이번 이 결합 후에 한화가 방위산업 부문과 또 대우조선 함정 부문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지금 한화가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직 계열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공정위에서 수직 계열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쟁력인데 이걸 가지고 해소할 방법을 가져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넌센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아니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한화 쪽에서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게 하는데 좀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는데 공정위에서 지금 약간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리더스 인덱스 박지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